옛날 한 고을에 참으로 이상한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바들바들 떨며 걷는 노모, 장작 하나 패는 것도 힘들어하는 형제, 그리고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딸 하나. 그런데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산더미 같은 장작이 가지런히 쪼개져 있고, 잡초 무성하던 논밭이 다음날이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맞대고 수군댔지요. 과연 이 집안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인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 만복 씨와 동생 천복 씨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힘쓰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천하제일 약골 형제였습니다. 사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묘한 이야깃거리였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이 집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기현상을 두고 입을 모았지요. 말도 말게. 어제는 글쎄 만복 씨가 논두렁에 나갔다가 낫이 너무 무겁다며 반나절 만에 집으로 도망치듯 가더라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지나가 보니 그 넓은 논에 잡초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뭐야. 밤사이에 우렁각시라도 다녀간 게 분명해. 옆에 있던 다른 안악도 물을 튀기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뿐인가. 지난번 태풍 때 마을 어귀 큰 나무가 쓰러졌을 때 말이야. 천복 씨가 도끼를 들고 나오길래 정리를 하나 보다 했지. 그런데 나무 앞에서 이걸 언제 다 하냐며 한숨만 푹푹 쉬더니 한 번 휘두르지도 못하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큰 나무가 종이 찢듯 정갈하게 쪼개져서 담장 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동네 사람들은 이 집안에 신령님이 굽어 살피는 게 아니냐며 수군댔지만 정작 그 집 대문 안의 풍경은 수수께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도 만복 씨와 천복 씨는 마당 한복판에서 쌀가마니 하나를 두고 역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천복아, 아래쪽을 꽉 잡아야지. 자꾸 미끄러지잖느냐. 형님, 저도 지금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남들 같으면 단번에 짊어질 가만히인데 이 형제는 양쪽에서 귀퉁이를 붙잡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동네 청년들이 멈춰 섰습니다. 만복 어르신, 아직도 그 가만이랑 씨름 중이세요. 저희가 잠깐 들어가서 옮겨드릴까요? 만복 씨는 자존심이 상해 얼른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니네, 괜찮네. 우리 형제끼리 오순도순 정답게 일하는 중이라네. 자네들은 어서 갈 길 가게. 청년들이 멀어지자마자 만복 씨는 쥐고 있던 가만히 귀퉁이를 놓아버리고 대자로 마루에 누워버렸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손이 제 자리에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조신하게 바느질하던 딸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분이는 아버지가 안쓰러운지 무심하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쌀가마니를 쑥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왼손으로는 아버지가 사용했었던 큼지막한 연자맷돌까지 번쩍 들었습니다. 양손에 쌀가마니와 맷돌을 하나씩 들고도 분이는 마치 양손에 복숭아를 든 소녀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광 안에 물건들을 툭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밟고 지나간 마당 흙바닥이 문제였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땅이 발바닥 모양대로 푹푹 패여 버린 것이지요.
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당에는 누가 봐도 수상한 구덩이들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행여나 누가 볼까봐 급히 빗자루를 들고 그 자국들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 안악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만복씨. 마당 바닥이 왜 저렇게 움푹 패였대요? 아까 그 무거운 맷돌은 언제 다 옮기셨대? 만복씨는 당황해서 빗자루로 구덩이를 덮으며 얼른 둘러댔습니다. 아, 이거요? 아까 마당을 쓸다 보니 발에 자꾸 치이는 돌멩이들이 있길래 제가 그냥 작대기를 지렛대 삼아 살짝 들쳐냈더니 자리가 좀 남았네요. 비가 오려나 땅이 왜 이리 물렁한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안악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지렛대를 썼다고 해도 만복씨가 저 깊은 걸 다 들쳐냈다고요? 오늘따라 기운이 좋으시네. 만복씨는 팔목이 후들거리는 걸 숨기려 뒷짐을 꽉 쥐고는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악이 가버리자마자 만복씨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바늘귀를 꿰습니다. 겉으로는 가녀린 꽃 같지만 밤새 논에 잡초를 뽑고 마당에 바위를 치우는 마을 기이한 일의 주범 장녀 분이의 평범한 오후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잠든 시간, 할머니가 분이를 조용히 뒷간 공터로 불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바들바들 떨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할머니는 마당 구석에 있던 집채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쓱 밀어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든 할머니의 눈빛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분이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우리 집안 여식들에게 흐르는 이 기운은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지만 우리 가문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할머니는 상자 안에서 묘하게 뒤틀린 노숟가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고모 할머니의 유품이다. 50년 전 마을에 큰 산사태가 나서 이웃집 아이들이 무너진 흙더미에 갇힌 적이 있었지. 고모님은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맨손으로 집더미를 들어 올리고 바위를 종이장처럼 치워냈단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지.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힘을 쓰냐며 고모님을 사람이 아닌 귀신이나 요괴로 보기 시작한 게야. 분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 담장에 금을 긋고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단다. 고모님은 평생을 괴물이라 불리며 골방에 갇혀 지내다 이 숟가락 하나만 남기고 외롭게 떠나셨지. 힘 있는 여자는 세상을 구해요. 끝내 외톨이가 되는 법이야. 내가 힘을 숨기지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시 세상에서 지워질 게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힘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분이의 손바닥 위에 날달걀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자, 전력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라. 대신 달걀 껍데기에 금 하나라도 가면 오늘 잠은 다 잔 줄 알아라. 분이는 고모 할머니의 쓸쓸한 삶이 가슴 아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퍼 소리와 함께 노란 달걀물이 분수처럼 터져 나와 할머니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흐르는 노른자를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아, 내 얼굴이 그릇이냐? 살살 하랬더니 죄송해요, 할머니.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분이는 미안하면서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배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동으로 바닥에 단단한 박석이 쩌적 소리를 내며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속삭였습니다. 웃지 마라. 웃음이 터지면 힘 조절도 안 되는 법이다. 힘을 숨기는 건 바위를 드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법이야.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진 박석 조각을 발가락으로 꾹 눌러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특별한 평정심 유지 특훈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이의 힘은 감정이 요동칠 때 자기도 모르게 손끝과 발끝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날부터 밤마다 힘 조절 특훈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훈련을 마치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숨겨라, 죽을 때까지 숨겨라. 그 힘은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할 단 한 번의 순간에만 쓰는 것이다. 알았느냐? 할머니는 분이를 좁은 평상 위에 앉혀두고는 그 주변에 깨지기 쉬운 옹기 그릇들과 살짝만 건드려도 요란한 소리를 내는 놋대야들을 촘촘히 깔아 놓았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이 흔들려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저 그릇들이 박살나거나 대야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질 게야. 하지만 훈련은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분이 옆에서 온갖 얄미운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만드기가 그러더라. 너는 얼굴은 예쁜데 밥 먹는 게 꼭 겨울잠 자기 전고 같다고. 저번에 몰래 밥 3그릇 비우는 거 다 봤다던데. 분이가 그 소리에 울컥해서 할머니, 만드기가 정말 그랬어요. 라며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분이 옆에 놓여있던 튼튼한 밥상이 우직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났고 옆에 있던 옹기 그릇들도 챙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마음 하나 못 다스려서 장사 노릇하겠느냐? 깨진 그릇값은 내 혼수 미천에서 깎을 테니 다시 해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분이가 명상에 잠길 때면 슬쩍 다가와 깃털로 콧구멍을 간지리기도 하고 분이가 가장 아끼는 꽃신을 이웃집 개가 물어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이가 당황해서 발길질하면 평상 밑에 놓아둔 놋대야가 콱광 천둥치는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습니다. 분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솜털이다. 나는 나비다.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종이장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운 뒤에야 분이는 비로소 그 평정심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할머니는 분이에게 소미불 털기를 시키면서 한마디 합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되 이불 속 먼지만 깨워라. 내 마음이 고요해야 방망이 끝도 고요한 법이지. 빨랫줄이 끊어지거나 이불이 찢어지면 오늘 훈련은 실패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나는 솜털이다를 수천 번 외치며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퍽 소리 한 번에 담장 넘어 기와가 들썩였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우치자 나중에는 탁, 탁 하는 경쾌하고 가벼운 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먼지는 털어내되 이불 솜은 놀라게 하지 않는 극도의 절제를 배운 것입니다. 이제 됐다. 어떤 소란에도 내 기운이 멋대로 날뛰지는 않겠구나. 할머니는 대견한 듯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는 고모 할머니의 뒤틀린 숟가락을 떠올리며 힘을 숨기는 것이 곧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외로운 과거의 경고와 분이의 고유한 인내가 쌓여가며 조선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따뜻한 장년은
그렇게 시집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분이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비단 가게인 대박상회의 귀한 외동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의 가느다란 손목과 사슴 같은 눈망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오다니. 얘야,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내가 일하다 쓰러지면 내 가슴이 무너진다. 시어머니는 분이가 빗자루만 들어도 아이고 그 무거운 걸 하며 뺏어 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가만히 있는 게 더 고역이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물건 값을 계산하느라 정신없는 찰나를 노려 남몰래 집안일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수십 개의 비단 두루마리가 가득 찬 수레가 도착했습니다. 장정들이 와야 내릴 수 있는 무게였지요. 시어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일꾼들을 불러오마 하며 골목 어귀로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분이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수레에 실린 비단 뭉치들을 한 번에 서너 개씩 낚아채듯 들어 올렸습니다. 분이가 마당에서 창고까지 대여섯 번을 번개처럼 오갔을 뿐인데 산더미 같던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그만 창고 문틀을 어깨로 살짝 스치고 말았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문틀의 분이의 어깨 모양대로 깊은 홈이 파였습니다. 분이는 사색이 되어 얼른 근처에 있던 넝쿨 식물 화분을 옮겨 그 자리를 가렸습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텅 빈 수레를 보고 넋이 나갔습니다. 아니, 일꾼들아, 너희 중 누가 벌써 다 옮긴 게냐? 일꾼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고개를 젓자 시어머니는 창고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 혹시 내가 옮겼니? 분이는 얼른 양손을 뒤로 숨기며 세상에서 가장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아까 지나가던 보부상 몇 분이 제 얼굴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불쌍하다고 순식간에 옮겨주고 가셨사옵니다. 고맙다는 말도 듣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지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부상들이 그렇게 의리가 좋았나? 참으로 희한한 일이로구나. 시어머니는 의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가려놓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무거운 화분은 언제 여기로 왔대?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시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도 분이에게 가장 큰 고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방님과의 첫날 밤이었지요. 남편은 글 읽는 것만 좋아하는 선비라 분이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명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그날 밤 촛불이 은은하게 비치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수줍어하는 분이에게 술을 한 잔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 평생 이토록 가녀리고 고운 분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소. 내 비록 힘은 없으나 평생 부인을 내 몸처럼 아끼고 지켜주겠소. 분이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나는 나비다, 나는 솜털이다를 수만 번 되뇌며 떨리는 마음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설레고 긴장한 탓인지 몸의 기운이 평소보다 예민하게 날뛰기 시작했지요. 술자리를 정리하고 마침내 잠자리에 들 시간,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옷고름을 살짝 당겨 했습니다. 순간 극도로 긴장한 분이가 자기도 모르게 방어 본능이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아, 서방님. 분이는 살짝 거부하는 신용을 하며 남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정말 아주 살짝 꽃잎을 밀어내는 기분으로 밀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몸이 종이장처럼 뒤로 날아가더니 그대로 벽에 머리를 콰당하고 부딪혔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분이가 놀라 다가갔을 때 남편은 이미 대자로 뻗었으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절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일어난 분이는 사색이 되어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뒷머리를 만지며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인 벌써 아침이요. 그런데 내 머리가 왜 이리 깨질 듯이 아픈지. 어제 일이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구려. 분이는 얼른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어제 서방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술 기운에 저를 안으시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벽에 머리를 찌우셨답니다. 그러고는 바로 골아떨어지셨지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걸 보니 어제 정말 열정이 대단하셨나 봅니다. 남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기운이 넘쳤단 말이오? 허허, 참으로 민망하구려. 부인이 너무 고와서 내 정신줄을 놓았나 보. 남편은 자신이 대단한 남자인 줄 착각하며 서재로 향했고 분이는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며 휴, 사람 하나 잡을 뻔했네. 하지만 이런 소소한 비밀을 지키며 살아가던 대박상회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라이벌인 쌍용상회에서 보낸 무례배들이 기어이 사고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건너편 라이벌 포목점인 쌍용상회에서 보낸 무례배들이 대박상회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쌍용상회 주인은 대박상회의 비단이 잘 팔리는 것을 배아파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비단이 순 엉터리라며? 오늘 장사를 아주 끝내주마. 무례배들이 가구를 발로 차고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분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나는 꽃이 피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겁에 질려 분이를 제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가는 건드리지 마라. 그 순간 분이의 인내심이 툭 끊겼습니다. 분이는 조신하게 앞으로 나서며 무례배 한 명의 손목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날이 저희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으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분이는 가녀린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힘을 주어 그의 소매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무례배는 비웃으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바위에 팔이 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례배는 비명도 못 지른 채 바들바들 떨다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어머나, 나리가 발이 꼬이셨나 봐요. 어머님, 얼른 안으로 들어가세요. 분이는 세상에서 가장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피했습니다. 무례배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며 물러갔습니다. 쌍용상회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번엔 고수들을 불러와라. 어둠 속에서 더 큰 위기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대박상회에 앙실 품은 쌍용상회 주인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관아에 바칠 비단 장부를 조작해 남편 서방님을 꼼짝없는 횡령죄로 몰아넣은 것이지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남편을 생각하며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했고 분이는 직접 서방님의 옥바라지를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정성껏 준비한 죽을 들고 관아, 옥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포조리 창을 가로막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면회는 절대 금지다. 분이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며 포졸의 옷소매를 살짝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요. 저희 서방님이 워낙 기운이 없어 여기서 하루만 더 굶으시면 큰일이 납니다. 제발 이 죽 한 사발만이라도 전해주게 해주세요. 포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분이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서 손을 대? 저리 가라니까. 포졸은 평소처럼 가볍게 밀었으나 분이는 그 자리에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당황한 포졸이 이번엔 조금 더 힘을 실어 어깨를 툭 밀었지만 분이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포졸이 밀어낸 반동에 자기 몸이 살짝 휘청거렸지요. 분이는 순간 불길함을 느끼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척 연기를 하며 포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포졸은 씩씩거리며 이번엔 제대로 밀어보려 팔을 뻗었지만 그 순간 분이가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스르르 힘을 빼고 뒤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그러자 온 힘을 다해 밀려던 포졸은 허공을 휘저으며 제풀의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어이쿠, 아니, 이 여편네가 왜 갑자기 비켜? 날이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만 비틀거렸나 봅니다. 나리께서 기운이 어찌나 좋으신지 바람에 날아갈 뻔했지 뭡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포졸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야, 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발질하는 거 아뇨? 계집 하나 못 밀어내고 혼자 자빠지려 하네. 창피함이 몰려온 포졸은 괜히 자기 팔뚝만 주무르며 툴툴댔습니다. 거참, 오늘따라 바닥이 왜 이리 미끄러워? 알았으니까 얼른 죽만 주고 나와. 분이는 공손히 인사하며 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졸은 연신 헛기침을 하며 내가 기운이 너무 넘쳐서 조절이 안 된 거여라며 동료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분이는 옥방 창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꾀죄죄한 모습의 남편이 창살을 붙잡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나 여기서 나가면 부인 말 잘 듣고 평생 비단 가게 일도 돕겠소. 제발 나 좀 살려주구려. 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 서방님의 누명을 벗기려면 현감나리께 직접 호소해야 해. 분이는 남편에게 죽을 먹여주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시어머니와 분이는 초조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급한 공무를 마치고 관하로 복귀하던 현감나리의 행렬이 마을어귀, 굽이 고개를 지나던 찰나였지요. 며칠 전 많은 비가 내려서 인지 한순간 절벽이 콰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바위와 클더미가 현감의 행렬을 덮쳤습니다. 현감이 탄 말은 비명도 못 지르고 바위에 깔려 기절했고 현감 또한 말과 함께 흙더미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굉음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낫과 삽을 들고 산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럽게 달려온 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현감 나리가 깔리셨다. 빨리 저 바위를 치워야 해.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안 하는데 이걸 어째. 마을 장정들이 밧줄을 걸고 길을 쓰며 당겨보았지만 집채만 한 바위는 땅에 박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감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분이가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단 한 번의 순간. 분이는 결심한 듯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놓고 군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비켜서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분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분이는 조신하게 치마 자락을 걷어 올리더니 가느다란 두 팔을 바위 밑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압을 넣으며 허리를 펴는 순간 드드득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분이의 어깨 위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지켜보던 수백 명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굽이고개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마치 가벼운 비단 뭉치를 옮기듯 바위를 번쩍 들어 옆으로 가볍게 던져버렸습니다. 쾅 하고 바위가 박히는 진동에 온 마을이 들썩였지요. 이어 분이는 기절한 말에 배 밑으로 손을 넣어 말까지 슬쩍 들어 올린 뒤 갇혀있던 현감을 가볍게 구조했습니다. 날이 정신이 드시옵니까? 분이는 다시 평소처럼 가냘픈 목소리로 현감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채 외쳤습니다. 천하장사 선녀님이 나타나셨다. 대박상회 며느리가 현감 나리를 구했다. 분이의 정체가 온 고을에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괴력이 탄로난 두려움보다도 이제 남편의 누명을 벗겨줄 현감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에 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위가 땅을 울리며 박히는 소리와 함께 고을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현감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을 품에 안고 있던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녀린 외모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위엄에 현감은 직감했지요. 이 여인은 하늘이 보낸 의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대가 정녕 혼자서 저 바위를 치웠단 말이오? 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날이 그저 저희 서방님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간절함이 저에게 잠시 힘을 주었나 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관하에 퍼졌고 현감은 보은의 의미론 서방님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결국 쌍용상회의 장부 조작과 뇌물수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고 남편은 무죄 방면되어 옥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 입구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분이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내쫓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가 그 고운 팔로 현감 나리를 구하고 우리 아들 목숨까지 살렸으니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여. 뒤따라 들어온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분이를 껴안으려다 문득 첫날 밤 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멈칫하며 웃었습니다. 부인, 내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소. 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분명하오. 내 평생 부인을 지켜주는 충직한 선비로 살겠소. 그날 이후 대박상회에는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힘을 숨기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포목점에 무거운 비단 괴짝 들어오면 분이가 한 손으로 가볍게 정리하고 마을에 가뭄이 들어 물길이 막히면 분이가 산속에 커다란 바위를 옮겨 물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이를 무서운 장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 수호신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대박상회는 분이의 성실함과 신비로운 힘 덕분에 고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게가 되었지요. 분이는 고향의 할머니에게 빳빳하게 펴진 황금 숟가락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종잇장처럼 살지 않아요. 사랑받는 천하장사로 당당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박상회 마당에서 소미불을 탁탁 터는 분이의 방망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면 고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평화로울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무쇠 같은 힘을 동시에 품은 여인 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만인의 사랑을 받는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분이는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어 머리에 꽂았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를 가뿐히 던지던 그 거친 손길은 이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비단결을 매만지는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잎의 마음으로 무쇠 같은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여인. 분이가 지켜낸 것은 포목점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힘숨긴 장녀 분이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따뜻하고 든든한 등불 하나를 밝혀주었습니다.